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서부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캘리포니아 곳곳에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말 동안 확산돼 현재 19,000에이커를 태웠고 어제 마운틴 볼디 스키장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등산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팔라스 버디스 지역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에서는 최근 산사태가 잇따라 지형이 급변하면서 신생 비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선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진 것을 의식한 듯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선거 캠프가 사전에 제공한 질문지를 읽어내렸던 라디오 진행자가 사임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1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외로 극우 정당이 고전하면서 유럽 내 극우 바람은 잠시 주춤했지만 프랑스 전국은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만간 연방의회에 출석해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값을 계속 올리던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일부 통제권을 잃고 할인 행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 노숙자가 6년 만에 감소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노숙자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광역 대도시 지역 5곳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10대 대도시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휩쓸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후배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빠르면 10월 말에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의 환율은 전날보다 3원이 하락한 138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동안 가주에 꽤 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가주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에 지난 주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데스밸리 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데스밸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방문객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문객은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데스밸리에서는 지난 주말 낮 기온이 1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진 남성은 폭염 속에 배드워러 베이신 지역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말 동안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19,0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거주했던 네벌랜드 랜치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벌랜드 랜치가 현재 산불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마운트 볼디 스키 리조트에서 산불이 발생해 등산객들이 대피했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에서 관광을 온 여성을 상대로 쇼핑몰에서 강도 행각을 저지르던 중에 차로 치여 숨지게 한 강도단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시에 최대 사형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이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2일 뉴포트 비치의 패션 아일랜드 몰에서
68살 난 뉴질랜드 관광객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저지르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강도단 3명을 지난 금요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최고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살인으로 기소된 용의자는 LA와 랭카스타 출신으로 18살에서 26살 사이의 청년들입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여행을 왔다 타국에서 강도범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관광객 패트리샤 맥케이시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오렌지카운티에서 이런 극악한 범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강도와 주택침입, 절도행각으로 유죄 확정을 여러 번 받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용의자들이 극형을 받도록 강력 대응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오렌지카운티에서 강절도행각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LA와 오렌지카운티를 연결하는 프리웨이 주변에 Crimes Doesn't Pay in 오렌지 카운티라고 쓰여진 대형 빌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강절도 행각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A와 글렌데일, 노록 등을 지나는 버스에도 같은 내용의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절도 행각의 다수가 오렌지 카운티 출신이 아니라 LA나 타지 출신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타드 스프리처 검사장은 LA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면서 타 지역에까지 범죄가 늘어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타드 스프리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No LA in 오렌지 카운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의 노숙자가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 지역별로 LA 한인타운과 인접 지역들 역시 노숙자 수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노숙자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태고 노숙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여전히 노숙자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노숙자 전수조사 결과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와 인접 13지구, 5지구 등에서 모두 노숙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 전수조사 결과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10지구에서 노숙자 수는 7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855명과 비교해서 12.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쉘터에 수용된 노숙자는 388명으로 지난해 260명에 비해서 49.2%가 늘어났습니다. 거리 노숙자는 363명으로 지난해 595명에 비해서 40%가 줄었습니다. 한인타운 북쪽에 인접한 13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가 지난해 1713명에서 올해 1541명으로 10%가 감소했습니다. 쉘터 수용 노숙자는 1048명에서 1132명으로 8%가 늘었습니다. 거리 노숙자는 665명에서 409명으로 38.5%가 감소했습니다. 타운 서쪽에 인접한 5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는 지난해 700명에서 올해 607명으로 93명이 줄었습니다. 쉘터와 거리 노숙자 양쪽 모두 소폭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숙자 민원 건수는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최근 LA시 민원 서비스인 MyLA 311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은 1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37건보다 7.8%가 많았습니다. 노숙자 관련 민원은 마약, 통행로 차단, 안전, 악취, 쓰레기, 금지구역에 텐트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시안 위탁가정 수요가 많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탁가정 부족 상황이 더 심화됐습니다. 지역 매체 LA 이스트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시안 문화적 배경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위탁가정은 음식과 언어, 외모 등의 다양한 요건에서 맡겨진 아시아나동이 심리나 생활면에서 빠르게 안정감을 찾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안 위탁가정은 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LA 한인가정 상담소는 팬데믹이 많은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현재 가용하고 있는 위탁가정 수는 30가정 미만으로 줄었다며 약 2배인 70가정에까지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팔레스버디스 지역에 지형에 굴곡이 워낙 많아서 운전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에 또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신생비치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 포르투기스 밴드에서 지난 겨울부터 너다섯 차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해안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기스 밴드 지역 가옥에도 최근 수개월 새 벽에 금이 가거나 문이 맞지 않아 잘 닫혀지지 않는 등 심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또 이 지역 도로명 곳곳이 새로 갈라진 곳이 많습니다. 포르투기스 밴드는 지형 변화가 원래 심한 곳이지만 지난 겨울 이후 수개월 새 나타난 두드러진 지형 변화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최고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폭염 속에 어린 세 자녀를 차 안에 놔두고 쇼핑을 간 엄마가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아이들은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어린 남자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Okay, you need some water? You know water? You want water? 대낮 뜨겁게 달궈진 차에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Okay.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Look at him, he's sweating like crazy. And there's another one in the back. 뒷좌석에는 갓난아이까지 타고 있습니다. There's a baby back here. Oh, God. 지난달 28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한 쇼핑몰 지상 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해인이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차문이 잠겨있지 않아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살 남자아이와 2살 여자아이, 1개월 된 갓난아이였습니다. I kind of did like a double take and I said, no, I'm going to listen to my instincts and I'm going to see what's going on. 경찰은 차 안에 3명의 아이들을 1시간 가까이 방치하고 쇼핑하던 엄마를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37도 안팎. 미국 기상당국은 차량 내부 온도는 1시간 만에 50도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국에서 올해 뜨거운 차 안에서 숨진 어린이는 적어도 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최근 각종 기체열암과 지연 등이 잇따르는 델타항공이 이번에는 상한 음식을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일부 탑승객들이 질환을 호소하자 긴급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CBS와 MBC 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지난 3일 디트로이트를 출발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3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이 곰팡이가 쓴 상한 음식이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내식을 먹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비행기는 이륙 5시간 만에 뉴욕의 JFK 공항으로 회항해 긴급 착륙했습니다. 항공당국에 따르면 당시 기내식을 먹고 탈이 난 승객과 승무원들은 치료를 받았는데 당국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사람은 승객 14명과 승무원 10명으로 이 중에 입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된 델타항공의 기내식 담당 업체는 조&꼬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나 델타항공 모두 얼마나 많은 승객이 부패한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이날 약 75편의 국제선 항공편의 식사 메뉴를 대폭 철회하고 기내식으로 파스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여러 국제선에서 기내식 서비스를 사전에 조정했다라면서 이번 사고로 승객에 불편을 끼치고 여행을 지연시킨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스퀘어핏당 렌트 비용이 5번째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트러스티가 올 3월 기준으로 각 주별 평균 렌트비와 아파트 크기에 대해서 비교 조사한 결과 가주의 렌트비는 스퀘어피트당 $2 96센트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인 스퀘어피트당 $1 91센트보다 55%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스퀘어피트당 렌트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로 스퀘어피트당 $3 2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뉴욕이 $3 18센트, 매사추세츠가 $3 6센트, 하와이가 $2 98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주민들이 많이 향하고 있는 텍사스는 스퀘어피트당 $1 64센트로 전국에서 렌트비가 29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스퀘어피트당 $2로 전국 랭킹 19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주의 평균 렌트비는 월 $2,52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7%가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평균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은 매사추세츠로 $2,714로 나타났고 뉴욕이 뒤를 이어서 $2,673, 하와이가 $2,522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1,939로 9위였습니다. 텍사스는 $1,441로 31위였습니다. 1인당 소득과 렌트비를 비교했을 때 가주의 렌트비는 세입자들 급여의 38%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전국에서 렌트비가 급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 하와이로 월 렌트비가 급여의 46%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40%로 2번째로 높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부동산 에이전트 등 전문 직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주법이 7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에이미 월렌 주 하원의원 주도로 통과된 HB 1889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증명번호로 전문 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치과위생사, 주택검사원, 운동훈련 코치, 음악치료사, 사설탐정, 노돌이 공증인 등의 전문 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은 신분 노출이 두려워 전문 직종 면허 신청을 꺼리는 불체자들을 위해서 면허 발급 기관들로 하여금 신청자들의 납세자 증명번호를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아침 한때 안개와 구름으로 약간 흐리게 출발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내려앉아서 지난 한 주간 기승을 부렸던 폭염의 기세에 다소 주춤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도 평경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특히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도를 웃돌아서 당분간 세 자릿수의 불볕더위 계속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66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2도,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선 완주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계속되는 후보직 사퇴 요구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 논의 자체를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하는 사실상 해당 행위이자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언론 등에서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리라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대선에 뭐가 걸렸는지에 대한 공포와 걱정, 사람들이 가진 우려를 들었다라면서 내가 그 우려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그 이후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 119일이 남았다라면서 앞으로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실상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오직 유권자만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당 절차를 무시할 경우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모아서 단결된 당으로 전진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맞서 대선 완주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격전지를 찾아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자신의 선거도 치러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을 맞아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훑었습니다. 흑인 교회와 선거사무소 방문, 노조원 면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이를 소재로 농담도 던지고 목소리 높여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I have never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if we stick together.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There is only one person in this room that kicked Trump's ass in an election. 하지만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과 상원 선거를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y are running well ahead of the president, but you can only run so far ahead of the president. And so obviously Joe Biden is going to need to consider for his own sake and his own legacy, can he beat Donald Trump?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 2명도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화상에 의해서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5명.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친 의원들이 속속 워싱턴으로 복귀하면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동멸하는 치킨 게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선거 캠프가 사전에 제공한 질문지를 읽어내린 라디오 진행자가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필라델피아의 라디오 방송사가 성명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자인 앤드리아 로폴 샌더스의 인터뷰가 언론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폴 샌더스는 지난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미리 이 로폴 샌더스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건넸고 이 진행자는 준비된 질문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행자 로폴 샌더스는 바이든 캠프로부터 질문지를 받았지만 청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질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 바이든 캠프 역시 미리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는 것은 드물지 않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가 방송된 뒤 로폴 샌더스의 질문이 그리 예리하지 않았고 이 같은 봐주기식 인터뷰는 청취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앞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참패 이후에 불거진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후에 펜실베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로 이동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부처 중의 하나인 펜실베니아주의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으며 흑인과 노동조합은 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유세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교회에서 대통령은 후보 사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분열된 것을 의식한 듯이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라면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리스버그에서 한 지지자에게 다크 브랜든이 돌아온다고 농담을 건네며 계속되는 당 안팎에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더 강해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다크 브랜든은 당초에는 반 바이든 구호였던 렛츠고 브랜든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눈에서 레이저 강선을 발사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말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 민주당이 백악관을 지키려면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대상으로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제리 네들러, 애담 스미스, 마크 타카노, 조 모렐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짐 하인스, 조 로프그린, 존 바이어, 닉 라슨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우려를 포했습니다. 애덤 시퍼 하원 의원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로 나이를 꼽고 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둘 다 인지력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5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인지력 검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13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의원은 지금까지 5명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우려를 표명한 의원은 다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들과 한 통화에서 솔직한 조언을 구했다며 CNN 방송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타운홀 미팅이든 기자회견이든 직접적인 접촉을 늘린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에서 유세하고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세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과 인지력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을 전후해서 대선 TV 토론 이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진보 정치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TV 토론 참사 이후에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올해 82세인 샌더스 의원은 어제 방영된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해야 할 일은 바이든을 정점으로 노동자 계층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을 대변한다면 그는 이길 것이며 그것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모인 모습에 대해서 끔찍했다라면서도 그는 그 이후에 나아졌으며 앞으로 재차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은 미인대회나 그래미상 시상식이 아니다. 누가 노인, 어린이, 노동자 계층, 가난한 사람 등 이 나라의 광대한 대중과 함께하는지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후보는 분명 조 바이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당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고려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글쎄 지금 나는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며 그것이 현재의 내 주안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주말인 6일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공략하면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이 돼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공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에덴스 문화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 일환으로 열린 대담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흑인 산모의 건강과 인슐린 비용, 낙태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흑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독재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 그리고 정적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던 점 등을 모두 거론하면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분명한 단어 사용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한 단어 때문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굿이스트입니다. 일단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굿의 최상급으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굿의 최상급은 베스트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문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굿이스트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까지는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로는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지력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이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굿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서 방송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에 녹취록의 해당 발언은 굿이스트에서 굿에즈로 변경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백악관에서 파킨슨병 전문의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6일 백악관 방문자 기록에 따르면 워싱턴 DC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소속의 신경과 전문의인 케빈 케너드가 올해 1월 17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와 만났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소속의 심장병 전문의인 존 이 앳우드와 또 다른 한 명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캐너드는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20년간 근무한 파킨슨병 전문가로 구직 구인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트인에는 2012년부터 백악관 의료팀을 지원하는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의원은 오코너 주치의의 가장 큰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므로 지난 1월 만남에서 그들이 바이든에 관해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코너 주치의와 질 바이든 여사가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담 시프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둘 다 인지력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검사를 받으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를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심각한 병이 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시프 의원은 조 바이든은 범죄자를 상대로 뛰고 있고 이 선거가 접전일 이유가 없다라면서 접전인 이유는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후보직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난 그녀가 실제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연합은 3위를 기록했는데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부 구성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위로 올라섰고 범여권 앙상블이 예상 밖 2위로 선전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압승한 강경우파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연합의 독주를 막기 위한 좌파연합과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효력을 발휘했고 중도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Parce que le premier objectif qui était assigné au Front républicain, c'était évidemment d'empêcher le Rassemblement national et tout ce qu'il porte de valeurs justement contraires à l'intérêt général et contraires à la République. 다만 새 정당 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 운영 시나리오는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총리 인선이 안개 속입니다. 일당이 된 좌파연합의 핵심 축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는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동거정부 구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Le président a le pouvoir. Le président a le devoir d'appeler le nouveau Front populaire à gouverner. Celui-ci y est prêt. 하지만 좌파연합이 부유세 재도입과 연금개혁 폐기 등을 내세우며 마크롱 대통령과 격돌해와 동거정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우파 공화당 등과 연대해 범여권에서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좌파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서방 주요 매체들은 프랑스 정치권이 더 큰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는 허리케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의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에 상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베릴로 인해서 최소 이제까지 1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서 1명이 숨졌고 9명은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한 캐리비안과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숨졌습니다. 베릴로 인해 텍사스에서는 현재 200만 명에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값을 계속해서 올리던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일부 통제권을 잃고 할인 행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형 식품 기업들이 이제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제품을 배치하려고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비중이 28.6%로 3년 전에 25.1%보다 높아졌습니다. 치리오스 등 시리얼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는 할인 쿠폰 관련 비용을 20% 더 많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의 제프 하머닝 CEO는 지난달 애널리스트들에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츠 크래커, 오레오 쿠키 등을 판매하는 몬델레즈의 루카 자마렐라 CFO는 지난달 업계 컨퍼런스에서 미국에서 도전적인 해가 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층 시장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의 소비재 수식은 올해 8% 이상 오르는 등 주가지수 신기록 경신에 일조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면 구체적으로 관련 주식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씀씀이 축소로 인한 파장은 소매업체에도 미쳤습니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은 지난주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응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고객 대상 마케팅과 가격 조정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체인인 삭스 피프스 에버뉴의 모회사 HBC가 또 다른 고급 백화점 체인인 니만 마커스 그룹을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합병으로 삭스 글로벌이 설립되면서 삭스 피프스 에버뉴, 삭스 오피스, 니만 마커스, 벌도프 굿맨 등 북미 지역 고급 백화점 브랜드들이 이에 함께 속하게 됩니다. 삭스 글로벌은 시장에서 백화점 업계 1위 메이시스 백화점과 치열한 고객 육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삭스 글로벌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고 기술과 물류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이탈로 명품 백화점 업계가 부진을 겪으면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베인&컴퍼니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명품 소비는 전년에 비해서 8%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로 인해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현호, 김윤정이었습니다.